영감님, 이 떡 좀 가져가세요. 난 돈이 없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조선 중후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넓은 논밭과 곡식 창고를 가진 부자 박만석이 살고 있었다. 그는 68살의 나이에도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 성품으로 마을에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준영이 24살 처녀 한옥란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다. 뭐? 미혼모라니? 이런 미친놈.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를 들일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죽은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결국 박만석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자라는 신분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다. 그래서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거지. 행색으로 마을 장터 골목 작은 떡집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참기름과 따뜻한 국물 냄새가 얼굴을 감쌌다. 가게는 작고 낡았으며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오픈형 주방 앞에서 24살 양민 처녀 한옥란이 등에 어린 조카를 업은 채 떡을 빚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영감님. 옥란은 거지 노인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박만석은 속으로 비웃었다. 누가 거지한테 저렇게 웃어주나. 떡 하나 주게.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다. 옥란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등에 업힌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영감님.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옥란은 아이를 내려놓고 미음을 타기 시작했다. 손길이 매우 어설펐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 망설이더니 그릇 뒷면을 계속 확인하고 물 온도를 손가락으로 재보고 다시 식히고 몇 숟가락을 넣어야 할지 몰라 또 확인했다. 그릇을 흔들 때 손이 떨렸다. 미음가루가 잘 섞이지 않아 계속 흔들고 또 흔들었다. 박만석은 속으로 혀를 찼다. 철없는 애가 아이를 키우는구나. 하지만 이상했다. 서늘었고 미움을 타는 내내 옥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신중하게 재고 있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본 흔적이었다. 겨우 미음을 다 탄 옥란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가 미음을 먹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죄송해요, 영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옥란은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료를 펴고 단무지를 올리고 시금치를 얹어 능숙하게 말았다. 그러다 아이가 미음을 놓치면 뛰어가서 입에 물려주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였다. 박만석은 고개를 젓. 왜 내가 저 여자를 안쓰럽게 봐야 하나. 아기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가.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된 거자는가. 떡이 완성되자 옥란은 정갈하게 접시에 담아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재료가 신선해요. 맛은 솔직히 좋았다. 하지만 박만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옥란은 아이를 업고 주방을 정리했다. 그러다 그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영감님, 혹시 더 드실래요? 오늘 재료가 좀 남아서요. 됐네. 그럼 이건 가져가세요. 옥란은 떡 2개와 따뜻한 국물을 더 싸서 봉투에 담았다. 춥잖아요. 저녁에 따뜻한 국물 드세요. 나 그럴 돈 없어.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떡을 더 준다고? 박만석은 날카롭게 물었다. 왜 공짜로 주는 건가? 옥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영감님이 제가 만든 떡을 맛있게 드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얘기를 하는 옥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박만석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떡값을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히 가세요, 영감님. 가게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옥나는 다시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모 품에 잘도 잔다. 그 모습이 가슴 한쪽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죽은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 저 여자는 24살에 조카를 키우는 처녀다. 미움도 제대로 못하는 철없는 애다.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는 결심했다. 한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지켜봐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이 떡집에 올 것이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지켜볼 것이다. 그래야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다. 부자라는 정체를 밝힐 날이 올까?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저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 돈을 노리는 여자라는 게 확실해지면 아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다시는 찾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왜일까? 자꾸 그 모습이 떠올랐다. 서툴게 미움을 타던 떨리는 손, 공짜로 떡을 싸주며 지은 따뜻한 미소,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시장 골목에서 들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저 어린애가 조카를 키운다더라. 24살에 그런 짐을 지다니.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틀 동안 있었던 일부터 말해야겠다. 첫째 날, 그는 다시 떡집을 찾았다. 똑같은 거지, 행색으로. 영감님, 어제 그 영감님 맞으시죠?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라니. 마치 단골 손님을 반기는 것처럼 말하는군. 계산된 친절이겠지. 둘째 날도 같은 시간에 찾아갔다. 그런데 한 손님이 들어왔다. 한 손님이 들어왔다. 아니, 아기를 데리고 장사를 해? 위생이 걱정되네. 옥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에이, 됐어. 다른 데 가야겠네. 손님이 나간 후 옥란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당연한 일 아닌가. 조카를 데리고 장사하면 저런 소리를 듣지. 셋째 날, 그는 이른 아침부터 골목 어귀에서 옥란을 지켜보기로 했다. 새벽 5시, 옥란은 아이를 업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이를 꼭 감싸 안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시장에 도착한 옥란은 채소 가게로 갔다.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옥란이 돈을 내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에이, 됐어. 그냥 가져가. 안 돼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옥란은 꼭 돈을 건넸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옥란아, 힘들지. 언니, 생각 많이 나지. 괜찮아요, 아주머니. 옥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어린애가 조카를 키운다더라. 24살에 그런 짐을 지다니. 그래도 기특하긴 해.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가게에 떡 갖다 줬어. 그는 귀를 의심했다. 떡을 갖다 줬다고.
제게 공짜로 준 것도 모자라서. 장을 보는 동안 옥란의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다. 아이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 그때 떡집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옥란아,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됐어. 이것 좀 봐라. 아기 업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떡집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다. 둘은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다. 그는 더 멀리 떨어져 따라갔다. 옥란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결혼하고 싶다며? 떡집 아주머니의 질문에 옥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남자가 마음 바뀐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아주머니, 제가 이런 처진데 어떻게? 옥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떡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에휴, 우리 옥란아. 언니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겠다. 언니라는 말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다. 무슨 얘기지? 하지만 두 사람은 곧 떡집에 도착했고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골목 어귀에 서서 생각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우리 아들을 말하는 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만약 정말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면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가? 왜 자신을 낮추는가? 점심시간이 되어 그는 다시 떡집으로 갔다. 옥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영감님, 오늘은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옥란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떡을 만드는 솜씨는 여전히 정갈했다. 그는 떡을 먹으며 생각했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혼자 떡 만들고 아이 돌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떡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옥란이 또 봉투를 내밀려고 했다. 그는 손을 저었다. 됐네. 오늘은 받지 않겠네. 영감님, 그래도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옥란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웃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가게를 나왔다. 이틀 동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저 여자는 계산적이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는 집으로 돌아와 총관에게 지시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영감님,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빨리 알아봐.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 특히 그 여자의 가족 관계를 알아봐. 가족 관계요? 그래. 언니가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내.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나흘이 남았다. 나흘 안에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또다시 떡집 문을 열었다. 벌써 나흘째 같은 시간, 같은 행색으로 이 작은 가게를 찾고 있었다. 옥란은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영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이제 단골이세요. 단골이라니. 거지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가게 주인이 어디 있나. 뭔가 속셈이 있는 거겠지. 떡 하나 주게. 네. 그런데 영감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춥죠. 국물도 같이 드릴게요. 옥란은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작은 그릇에 담았다. 손수 끓인 것 같았다. 어묵과 무가 통통하게 들어있었다. 오늘 재료가 좀 남았어요. 떡 하나 더 싸드릴게요. 또 공짜로 준다는 건가? 아니야, 영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그가 떡을 먹고 있는데 문 앞에 폐지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가 주저앉았다. 옥란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 왜 밖에 앉아 계세요? 안 들어오시고. 아이고, 괜찮아. 나 잠깐 쉬다 갈게.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서요. 옥란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게 안으로 모셨다. 나는 돈도 없는데. 할머니, 제가 떡이랑 국 드릴게요.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해요. 옥란은 떡과 국을 할머니 앞에 놓았다. 고마워, 애기 이모. 맛있으면 다음에도 드시러 오세요. 할머니가 떡을 다 먹자 옥란은 또 하나를 싸서 건넸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녁에 드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가게를 나갔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저 여자는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누구에게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진짜 본성이란 말인가? 옥란은 아이를 내려놓고 주방을 정리했다. 오늘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가끔 아이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행복해 보이기도 했다. 그는 떡을 천천히 먹으며 옥란을 관찰했다. 주방을 닦는 모습, 재료를 정리하는 모습, 아이 기저귀를 확인하는 모습, 모든 게 서툴면서도 열심이었다. 떡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옥란이 봉투 2개를 내밀었다. 영감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왜 자꾸 일어나? 그냥요. 음식을 버리면 죄 받잖아요. 그는 옥란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녀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따뜻한 국물의 온기가 손에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5째 날, 그는 오전 10시쯤 떡집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옥란이 아이를 업고 떡집 문 앞에 돌잔치 한복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를 보고 있었다.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돌잔치 모습,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들. 하단에는 가격이 적혀 있었다. 기본은 40냥, 좋은 것은 80냥. 옥란은 가격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하는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도 못해주네. 그 혼잣말이 그의 귀에 들렸다. 옥란은 등에 업힌 아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부모가 아이의 돌잔치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옥란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인 거였다. 옥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그는 봤다. 그녀가 전단지를 구길 때 손이 떨리는 걸. 눈가가 붉어지는 걸. 떡 하나 주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옥란은 눈물을 훔치고 주방으로 갔다. 아기를 업고 떡을 만드는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떡을 만들면서 옥란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이모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예쁜 한복 입혀서 돌잔치 제대로 치러주고 싶은데 이모라는 말에 그의 가슴이 또 아팠다.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조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왜 내가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지? 그는 고개를 젓.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떡이 완성되자 옥란은 그의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떡을 먹으며 옥란을 관찰했다. 옥란은 쓰레기통에 버린 전단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아이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다. 떡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옥란이 또 봉투를 내밀었다. 영감님,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장사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공짜로 주나? 옥란이 잠시 당황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재료가 남아요. 영감님이 드시는 게 나아요.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저 아이도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가늘고 야윈 손목, 어느 하나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손에 든 떡봉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총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 결과는 나왔나? 영감님, 아직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게. 그리고 그 여자의 경제 상황도 알아봐. 빚은 없는지, 월세는 제때 내고 있는지도.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틀이 남았다. 이건 진심인가, 계산인가? 저 친절은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노리는 연기인가? 여섯째 날 아침, 총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옥란 씨의 언니가 5달 전에 마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부도 함께 사망했고요. 5달 전. 그는 계산을 해봤다. 지금 그 아이는 돌이 안 되어 보였다. 그럼 언니가 죽었을 때 아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혹시 옥란 씨의 친자식이 아니라 언니의 아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숨이 돋는 것 같았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언니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라면 그럼 옥란은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가? 확실하게 알아봐.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의 자식인지. 그는 거지 행색을 갖추고 다시 떡집으로 향했다. 6째 날 오전 11시쯤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꼭 제때 내겠습니다. 사정이 좀 어려워서. 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월세가 밀렸나 봅니다. 옥란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를 보자 급히 표정을 바꿔 웃었다. 영감님, 어서 오세요. 떡 하나 주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옥란은 주방으로 갔다. 오늘따라 움직임이 느려 보였다.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아이는 바닥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옥란을 유심히 관찰했다. 떡을 만드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둔했다. 가끔 한숨을 쉬고 아이를 보며 미안한 듯 쳐다보고 월세 걱정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옥란이 아이를 보는 눈빛이 보통 이모가 조카를 보는 눈빛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느낌이었다. 떡이 완성되자 옥란은 그의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떡을 먹으며 생각했다. 5달 전에 언니가 죽었다고? 그때 아이는 100일이었고 옥란은 그 충격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부모님도 안 계신다고 했으니 정말 혼자 남겨진 거자는가?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떠맡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옥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영감님, 혹시 내일도 오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내일은 제가 일찍 문을 닫아야 해서요. 아이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아이가 아픈가?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에요. 예방접종도 맞아야 하고 벌써 8개월이 됐거든요. 옥란은 아이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표정이 참 애틋해 보였다.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니라서 더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벌써 그렇게 컸나? 네, 정말 빨라요. 엊그제 100일 지났는데 벌써 옥란이 말을 멈췄다.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옥란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주방으로 갔다. 100일이라는 말에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 혹시 언니가 죽은 날을 떠올린 건 아닐까? 떡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옥란이 또 봉투를 내밀었다. 영감님,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월세도 밀렸다며 왜 자꾸 공짜로 주나? 옥란이 잠시 당황했다. 괜찮아요. 이건 버릴 거니까요. 거짓말 말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영감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옥란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절박함이 보였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조카라면 옥란은 왜 숨기는 걸까? 우리 아들한테도 숨기는 건가? 아니면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몇 시간 후 총관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영감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옥란이라는 여자. 석 달 전쯤 어떤 남자와 밤에 따로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어. 더 조사할까요? 됐네. 그만하게. 그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을까? 실망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두 꾸민 행동이었어. 또 속을 뻔했군. 그날 밤은 오히려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거지 행색을 갖추고 떡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옥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게 위선으로 보였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옥란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영감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떡 드실래요? 아니면 따뜻한 국이 좋으실까요? 떡 하나만 주게. 옥란이 떡을 만드는 동안 안쪽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옥란이 손을 멈추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배고팠구나. 우리 아가, 잠깐만 기다려. 옥란이 서둘러 미음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놀림이 여전히 서툴렀다. 뜨거운 물을 그릇에 따르다가 손등에 물이 튀었다. 아, 옥란이 작게 소리를 냈지만 금방 참았다. 물로 손을 식히지도 않고 계속 미움을 탔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순간 그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움찔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 유발하려는 수작이겠지. 옥란이 아이에게 미움을 물렸다. 아이가 조용해졌다. 옥란은 대인 손을 잠깐 입에 대고 호호 불더니 다시 떡을 만들러 나왔다. 죄송해요, 영감님. 조금 늦었죠? 괜찮네. 떡이 나왔다. 그는 무덤덤하게 떡을 먹었다. 맛은 여전히 좋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안쪽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하고 웃는 맑은 소리였다. 옥란이 아이를 안고 나왔다. 영감님, 우리 아기가 오늘 기분이 좋나 봐요. 보세요. 이렇게 웃어요. 아이가 그를 보더니 방긋 웃었. 작은 손을 그에게 내밀기도 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또 이상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주 오래전 28살 때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믿어주었다. 그때의 나도 남들 눈에는 저 여자처럼 보였겠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상황이 달라. 우린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 꾸며낸 모습일까? 그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사람의 본성은 재물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총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총관, 부자 행세를 완벽하게 하게. 그럴듯한 제안을 준비해. 알겠습니다, 영감님.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제시할까요? 500냥. 그 정도면 저 여자가 평생 벌기 어려운 돈이야.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철수하지. 더 볼 것도 없어. 그는 떡집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총관이 말끔한 도포 차림으로 떡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총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옥란의 눈이 점점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옥란은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총관이 떡집에서 나왔다. 영감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나?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떡집 근처로 갔다. 영업이 끝난 후였다. 가게 불빛이 켜져 있었다. 옥란이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총관이 남기고 간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옥란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옥란이 갑자기 서류를 덮었다. 고개를 떨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다. 옥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선반에서 액자를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액자 속 사진이 보였다. 옥란과 닮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고 옆에는 남자도 있었다. 언니 부부의 사진인가 봅니다. 옥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다짐하는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울게.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라는 말,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총관이 다시 떡집으로 들어갔다. 30분도 안 돼서 나왔다. 영감님,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이라고? 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아이 키우면서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부모님과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요.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500냥을 거절했다고? 평생 벌기 힘든 돈을? 그는 천천히 떡집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옥란이 반갑게 웃었다. 영감님, 오늘도 오셨네요. 떡 하나 주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옥란은 아무렇지 않았다. 평소와 똑같았다. 방금 500냥짜리 제안을 거절한 사람 같지 않았다. 표정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떡을 천천히 먹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계산이 아니었어. 저 여자는 정말로 재물에 흔들리지 않았어. 아기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란이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다. 배고팠어? 잠깐만 기다려. 옥란은 아이에게 미움을 물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우리 아기 잘도 먹네. 쑥쑥 자라라.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이 떠올랐다. 언니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던 다짐. 혹시 저 아이가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총관이 조사했던 내용이 생각났다. 5달 전 언니 부부 마차 사고. 그때 아이는 100일. 옥란은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된다. 서툰 미움 타기, 언니를 향한 그리움, 재물을 거절한 이유까지.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한 거야. 떡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옥란이 또 봉투를 내밀었다. 영감님,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좋은 제안을 받았다면서. 옥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정장 입은 사람이 나가는 걸 봤네. 아, 네, 제안을 받았어요. 왜 안 받았나? 큰 돈이었을 텐데. 옥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이 아이요. 이 아이한테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옥란은 아이를 내려다봤다.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다. 이 가게는 부모님이 아끼던 곳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지키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기와 여기를 지키고 싶어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제 평생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재물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옥란은 달랐다. 징계서 재물보다 아이를 선택했고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했다. 그는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까. 저녁 6시쯤 그는 다시 떡집 근처로 갔다. 이제 마지막 날이었다. 거지 행색으로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옥란은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떡집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아들 준영이었다. 옥란아, 오빠 왔어요? 준영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오늘 일찍 문 닫네. 같이 저녁 먹을래? 옥란은 잠시 망설였다. 미안해요.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일찍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의 어깨가 축 처졌다. 옥란아, 나 요즘 네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옥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었다. 준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만 쉬었다. 알았어. 아기 잘 돌봐. 준영이 사라지자 옥란은 가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나네. 거지, 영감. 옥란은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영감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벌써 문 닫았는데 오늘은 저녁도 못 먹었네. 혹시 남은 거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도 싸드릴게요. 옥란은 주방으로 가서 떡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다. 느렸고 자꾸 멈칫했다. 괜찮은가? 옥란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다. 영감님, 아까 보셨죠? 제 남자친구요. 그래, 봤네. 멋진 청년이던데.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떡을 만들던 옥란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무슨 자격 말인가.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요. 저는 24살에 조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옥란은 등에 업힌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미래도 밝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옆에 서겠어요.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전에요. 옥란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더 망설여져요. 그 사람 인생을 제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자네,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먼. 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옥라는 떡을 다 싸서 그에게 건넸다. 영감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걱정 말게. 누구한테도 안 할 거네. 그는 봉투를 받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그냥 자네 얘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난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믿어줬네. 옥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자네처럼 포기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요? 자네도 그 남자를 믿어봐. 진짜 사랑이라면 자네 처지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옥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영감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겁이 나요. 뭐가? 거절당하는 게요. 특히 그 사람 부모님한테요.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바로 그 부모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떡집 근처로 갔다. 8시쯤이었다. 옥란이 막 가게 문을 여는 참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거지 행색으로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왔다. 어젯밤 총관에게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감님,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옥란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확실한가? 네. 출생 기록과 병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친모는 한옥란 씨의 언니 한지영입니다. 5달 전 마차 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고 그때 아이는 100일이었습니다. 그럼 옥란이는 사고 직후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혼모가 아니었다. 10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키우고 있었던 거였다. 그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9시쯤 떡집에 손님이 하나 들어갔다. 중년 여자였다. 얼굴이 익숙했다. 건물주였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월세 올린다고 했지. 다음 달부터 50% 인상이야.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인님, 갑자기 50%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해? 이 동네 시세가 다 올랐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싸게 받아준 거지.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싫으면 나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떡집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란과 건물주가 마주 서 있었다. 옥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다. 주인님,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서. 아이?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조카를 키우는 처녀가 무슨 염치로 장사를 해. 건물주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불쌍한 척 쉬어 그만해. 애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 꼴이야.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오. 제 목소리가 나왔다.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건물주가 그를 돌아봤다. 거지 차림의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거지 주제에 끼어들지 마.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건물주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리고 그를 밀쳤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다. 벽에 부딪혔다. 주인님, 너무하세요. 옥란이 그를 부축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너무해?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만 말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떡집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다. 뭐 하는 짓이에요? 떡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아, 떡집 아줌마.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떡집 아주머니는 옥란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건물주를 향해 소리쳤다. 저의 미혼모 아니에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옥란이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저 아이는 옥란 언니의 아이예요. 떡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5달 전 옥란 언니 부부가 마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둘 다 현장에서 바로 숨졌죠.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언제 왔는지 골목 상인들이 가게 밖에 모여 있었다. 그때 아이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이 어린애가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자 조카를 떠맡은 거예요. 떡집 아주머니는 옥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만은 짐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박만석 부자였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모든 것이, 내 오만과 편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툰 미음타기. 언니 부부가 돌아가셨으니 아이를 처음 키우는 거였다. 500냥을 거절한 이유. 언니가 지켜온 가게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던 거였다. 자격이 없다던 말. 조카를 키우는 처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한 거였다. 그러니까 함부로 미혼모라고 하지 마세요. 이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떡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꼭 안고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길래 건물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알았어요. 월세는 그대로 받을게요. 건물주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가게 안에는 그와 옥란, 떡집 아주머니만 남았다. 옥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주머니, 왜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데? 떡집 아주머니는 옥란을 안아줬다. 네 언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저 세상에서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옥란은 떡집 아주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떡집 아주머니가 그를 봤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옥란이 평소에 영감님한테 잘해드렸나 봐요. 그렇게 화내시는 거 보니 이 아이가 좋은 아이인 줄은 알았지. 그는 옥란을 바라보았다. 옥란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자장가였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모 품에 잘도 잔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68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총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일찍 떡집으로 오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직접 사과해야 해.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다음 날 아침 10시 그는 떡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다. 깔끔한 도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구두도 반들반들 닦았다. 일주일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옥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야, 아가씨.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죄송해요.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놀랐겠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 매일 오던 거지 영감이네.
옥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이 커진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최준영의 아버지여.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옥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영, 아버지, 그래, 박만석이라고 하오. 그는 명함을 꺼냈지만 건네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옥란은 뒤로 물러섰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그럼 준영 오빠가 내 아들이 맞소. 옥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준영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옥란은 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거였다. 앉으시오.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옥란은 고개를 저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제발 앉아주시오. 그는 간청했다. 옥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였다.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소. 거지 행색으로 자네를 지켜봤어. 왜요? 자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옥란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렇소.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셔서 저를.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이 묻어났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바로 그때 떡집 문이 벌컥 열렸다. 그의 아들 준영이었다. 옥란아,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 준영은 그를 보고 말을 멈췄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 왜 여기? 옥란이 준영을 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오빠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거요. 준영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 옥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다. 오빠,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옥란아, 잠깐 들어봐. 오빠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요. 옥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옥란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뭐예요? 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옥란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오빠가 힘들까봐 걱정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잘못이요. 아들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단지 내가 반대했을 뿐이요. 옥란은 그를 봤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제가 재물을 노리는지 신분 상승을 원하는지 보려고요? 맞소.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가 합격했나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68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이 어린 여자 앞에서는 그래야 했다. 내가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옥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준영도 깜짝 놀랐다. 아버지,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재물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오만했소. 재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소.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옥란은 말없이 서 있었다. 눈물만 흘렸다. 제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오.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시오. 침묵이 흘렀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옥란은 고개를 저었다. 일어나세요.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소. 일어나시라고요.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옥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저는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요? 오빠 아버지가 부자시라면 저는 더더욱 오빠 옆에 설 수 없어요. 옥나나, 그게 무슨... 준영이 말했지만 옥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24살의 조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부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오빠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어요. 옥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주세요. 두 분 다. 옥나나, 준영이 간절히 불렀다. 가주세요. 제발. 옥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을 봤. 준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자, 준영아.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옥란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렇소. 그는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아들과 함께 떡집 문을 열었다. 아침 10시였다. 옥란은 주방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을 보더니 손을 멈췄다. 놀란 표정이었다. 또 오셨네요. 일 좀 도와줄까 해서 왔소. 그는 앞치마를 가리켰다. 준영도 앞치마를 들고 있었다.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소. 옥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맘대로 하세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떡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그가 떡을 집어들었다. 떡 위에 재료를 펴고 말면 돼요. 옥란이 짧게 설명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떡 위에 재료를 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재료가 떡 밖으로 삐져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요. 너무 많이 펴셨어요. 옥란이 한숨을 쉬었다. 다가와서 재료를 다시 정리했다. 이 정도면 돼요. 고맙소. 그는 단무지를 올렸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서 떡이 울퉁불퉁했다. 준영은 옆에서 떡을 마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손이 서툴러서 떡이 풀어졌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천천히 하세요. 옥란이 준영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들은 점심시간까지 떡을 만들었다. 결과물은 형편없었다. 길이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다. 떡이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옥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가끔 웃기도 했다. 영감님, 단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손님들이 단무지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옥란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다. 월세 얘기 좀 하려고요. 옥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월세는 내가 처리하겠소. 당신은 누구시죠? 관계자요. 옥란을 대신해서 월세 문제를 해결하겠소. 무슨 권한으로요? 그는 명함을 건넸다. 건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박만석 부자. 그렇소.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소. 가격을 말해보시오. 네? 건물 전체를요? 그렇소. 그리고 옥란에게는 평생 월세 받지 않을 생각이요. 건물주는 말을 더듬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다. 옥란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왜 이러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일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요. 전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요. 받아주시오. 옥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아이가 바닥에서 울기 시작했다. 잠깐만, 우리 아가. 옥란이 다가가려는데 그가 먼저 다가갔다. 내가 안아봐도 되겠나? 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이였다. 작고 따뜻했다. 제 품에 쏙 들어왔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그를 보며 방긋 웃었다. 참 예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소. 옥란이 그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이세요? 그렇소. 진심이요. 부자님. 옥란은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도 눈물이 났다.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준영도 다가왔다. 그들 셋은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옥란과 준영을 불렀다. 결혼 얘기를 하고 싶소.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봤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옥란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소. 그리고 이 아이도 중요하고. 그는 아이를 봤다. 이 아이의 첫 돌을 함께 치르지. 그게 먼저요. 옥란의 눈이 커졌다. 돌잔치요. 옥란은 입술을 떨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첫 돌인데. 그는 웃었다. 진심으로. 준영이 옥란의 손을 잡았다. 옥란아, 고마워. 기다려줘서. 오빠, 나도 천천히 갈게. 내 속도에 맞춰서. 옥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이의 돌잔치 날이 왔다. 떡집을 예쁘게 꾸몄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가득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떡집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그들 가족이었다. 아이는 예쁜 한복을 입었다. 복숭아처럼 귀여웠다.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아이가 실을 잡았다. 장수하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옥란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준영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68, 평생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넓은 논밭을 만들고 많은 곡식을 쌓고 높은 지위를 올랐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다. 진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다. 그는 옥란에게 배웠다. 이 24살 어린 여자에게서 재물보다 소중한 것, 지위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그는 옥란을 따로 불렀다. 고맙소. 왜요? 나를 변하게 해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 제가 뭘. 자네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어. 옥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췄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오, 그는 옥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시오. 옥란은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고 있어.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 할 거 아니요. 그는 웃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떡집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다. 금빛으로 물든 가게 안에서 그들은 함께 웃었다. 아이도, 옥란도, 준영도, 그리고 그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떡집에 왔던 그때 그는 진짜 거지였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진짜 부자가 됐다. 재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손이 그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 이 작은 손이 그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줬.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박만석 부자는 68살의 나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죠. 진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